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수업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잘못 계산을 했다고 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너무 막 달렸나 봐요. 그래서 교과 진도표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우리가 이거 1년 단위로 공부하는 건데, 선생님이 한 학기 단위로 잘못 생각했나 봐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찬찬히 처음에 우리가 왜 첫 주, 둘째 주까지는 좀 정신이 없었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복습 겸 한번 다시 이제 앞에 거를 좀 되새겨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바깥에서 뭔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는지 좀 약간 잡소리가 나긴 하죠.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변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훈련.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재택으로 공부할 때 좀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좀 시험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세계화와 국제관계라고 하는 이제 큰 타이틀로 이제 세계화, 국제사회 이런 거. 우리 여러분 작년에 세계화라는 거 정말 귀에 따까리가 앉도록 들어본 단어이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세계화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11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1쪽을 찾아보시면 뭐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국경 없는 세계이고 지금 여기 그림처럼 그쵸? 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지구 위에서 한마을 이웃들처럼 지금 손에 손을 잡고 잘 살고 있는 모습. 그쵸?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화라고 한다. 다만, 아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이란 단어가 있고,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인터라고 하는 거는 사이 연결이라는 개념이고요. 거기 중요한 게 네이션이라는 거잖아요. 네이션. 자, 그러니까 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 단위인데 그것이 조금 더 연결된다라는 의미라면 그래서 민족 내지는 한 국가 단위의 개념이 대단히 강해요. 인터내셔널은.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한 국가 단위를 넘어선 전 지구적인 이런 개념이 바로 세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계화 안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좋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싫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끌어당길 수도 없는 것처럼 그냥 시대의 흐름상 지금 이미 우리는 많은 세계화가 많이 진전된 상태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본다면 세계화의 영향이라 그럴까요? 세계화의 상태. 자, 그래서 국경 없는 세계의 창출. 이게 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세계 이 국경 없는 세계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뭐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왜 철학적으로 꾸미는 분이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칸트.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 자, 그 우리가 지금 철학을 논하는 시기는 아니니까, 자, 우리가 봐도, 국경이 좀 이렇게 무의미해지는, 특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확히 분단도 있고요. 바다로도 이렇게 막혀 있고요. 외국을 가려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고 여권을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유럽을 가보면 이 국경 없다라는 개념이 참 많이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뭐 다리 하나를 지나가면 내가 지금 프랑스 땅에서 독일로 넘어가는데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우리나라 톨게이트 같은 거 하나 지나가는데 거기도 뭐 그냥 하이패스로 하면은 그냥 훅 통과가 되니까 진짜 유럽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 혹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유럽 세계가 국경이 없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는 있어요. 약간 불안정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점차 아마 국경이나 국가 간의 경계가 좀 사라지는 세계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1차적으로는 뭘까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넷의 발전, 이런 이제 현대적인 기술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이제 세계의 사이즈야 뭐 그대로 있지 않겠어요. 지구 원래 물리적인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계가 대단히 좁아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죠. 좁아졌다기보다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어디든 그냥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이 정말 우리 그냥 이웃이다. 우리 마당 밖만 나서면은 세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 생각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세종만 생각한다거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은 몸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눈은 저 멀리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국제관계 여러 과목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세계화가 가장 많이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건 경제 파트죠. 경제 파트. WTO도 여러분 잘 보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우리도 외국에 나와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간에 FTA, 뭐 그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들을 맺어서 그야말로 그냥 관세도 없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적 세계화가 대단히 많이 촉진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문제 안에 갈등을 내포하고 있거나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뭘까요? 국제기구라고 하는 거죠. 국제기구. 자,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 안에는 정부 간 국제기구도 있고요. 비정부 간 국제기구도 있잖아요. 말의 정확도는 뭐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국제기구의 중요성이 혹은 영향력이 훨씬 증대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교과서의 전체 그 제목이 뭐냐면 국제관계와 국제사회, 국제관계, 국제기구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어떤 그 영역들은 훨씬 더 넓어지고요. 확대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조율하는 국제기구의 중요성과 영향력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국제관계에 있겠죠. 자, 그럼 이른바 세계화 시대의 변화는 뭘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인터내셔널, 내셔널에서 인터내셔널을 거쳐 글로벌, 전 지구적, 세계 중심으로 변한다. 그래서 민족 국가 중심에서 점차 세계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자,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옛날에는 우리 국가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까요?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국가 이익보다는 삼성 기업 자체의 이익, 이 훨씬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의 개념보다는 그냥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그냥 뭐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국경도 얇아지고 국가의 개념도 약화되고 이제는 어느 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 이런 개념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좁은 단위 민족국가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주권국가의 역할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강합니다. 근데 약화되어서 간다 이 얘기죠. 약화되어서 간다. 이건 상대적인 추세예요. 주권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가는 반면 요거를 이제 각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율하고 조정해주는 국제기구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제 그 변화의 추세를 거꾸로 설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아주 야비하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문제 만드는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당연히 세계적인 교류와 이동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느라고 뭐 별다른 생각을 못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간다거나 사회에 나갔을 때, 그냥 뭐 업무상으로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여행으로 세계 각국이 여러분들의 활동 무역, 뭐 지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지역의 아파트 혹은 집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글로벌 하잖아요. 자, 옷은 어디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타일랜드 이런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요. 종이 우리나라는 종이 사용량이 엄청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복사 같은 거 잘 안 해주려고요. 왜냐하면 종이 쓸 때마다 좀 죄책감이 들어요.
그쵸. 이 종이도 다 수입을 하거나 펄프를 수입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수입을 해 들어와서 돈을 쓰네 마네를 떠나서 이게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잘라진다 생각을 하면 환경 생태가 파괴된다 생각하면 그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의식 있게 종이라도 한 장 덜 쓰는 것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맛있는 간식이 있는데 바나나.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바나나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슈퍼에를 가보면 그쵸 뭐 미국산 바나나 어디산 바나나 외국 왜냐면 이게 단가가 높아요. 한국에서만 제주도산 뭐 바나나는 비싸요. 맛은 있는지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나무로 만들기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글로벌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거죠, 요거는. 요거 뭘까요? 빙하가 막 떨어져요. 예, 최근에 선생님 저기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거기 빙하 있거든요. 예, 만년설도 있고. 예, 거기 막 빙하가 떨어져서 이렇게 막 물가에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뭐 이런 것도 예, 보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냥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쵸 이런 얼음이 막 녹아서 막 저기 호수 밑으로 떨어지고 자 이게 뭐 예를 들어 남극 같으면 펭귄의 생존 북극 같은 북극곰의 생존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죠? 자 이런 건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든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든 많이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자연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장지대도 별로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공장지대에서 일으키는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서 이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과 안에 한정되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범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인류가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인권의 문제도 그렇고요. 예, 뭐 다양한 거 있어요. 그렇죠.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것들이 예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변화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도대체 우리가 국제사회, 국제기구, 이런 말 국제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을까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뭐 이미 다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옛날엔 봉건영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쵸? 자, 봉건영주의 시대. 자, 그 시대 다음이 바로 그 절대군주 체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른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세계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실은 봉건영주의 시대에는 어, 왕의 권리도 그렇게 안 컸어요. 종교적으로는 교황의 권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예,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작은 지역의 왕이나 혹은 봉건 영주들은 정신적으로는 교황에게 억눌려 있었고요. 뭐 정치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뭐 종교 개혁이 터져 나오고 뭐 그 종교 개혁론자들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동맹이 맺어지고 뭐 하면서 결과적으로 독일 지역에서 30년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30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 맺어진 조약이 바로 웨스트팔렌 조약이었고요. 자, 이 이후부터 교황의 권위가 조금 쇠퇴해서 가고요. 이제 벗어난 거죠. 예.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권위도 약화되고 뭐 거의 해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의 국왕이나 영주들의 힘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제 이른바 왕의 힘이 커지는 자, 요건 이제 그 중세 유럽사, 중세 유럽사를 좀 공부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합니다만 자, 어쨌건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 뭐 중세 장원, 농노, 기사 이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예, 각 나라별 왕의 힘이 절대적으로 커졌던 절대군주 체제.
자, 요것이 어떻게 보자면 오늘날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해가는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나 민족국가나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랜 개념이 아니에요. 그쵸? 한 17세기나 들어와야 민족 단위 혹은 어떤 영토 단위의 국가의 형태가 이제 서서히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절대왕정의 시대였고요. 이제 자기 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임금은 관료제, 우리 공무원 체제죠. 군대, 상비군 이런 걸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떠받칩니다. 그리고 정치 이론으로는 뭐예요? 왕권 신수설. 자, 왕의 권력이나 권위는 신이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절대 군주에 절대로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러한 강한 권력을 뒷받침하는 정치 이론이 왕권 신수설이라면 이거 모든 것의 밑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해서 바깥에 나가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챙기는. 자, 그러려니 당연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신흥 시민들, 이들이 주로 이제 상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들의 힘을 키워요. 그래서 옛날에 봉건 세력도 영주들이나 기사들의 힘과 균형을 이루면서 두 세력의 균형 위에 왕의 힘만 절대적으로 강한 체제. 이게 바로 절대군주제라고 놓고 본다면 여전히 이거는 이제 중세 봉건 시대에서 근대 시민사회 내지는 현대사회로 옮겨올 때 중간다리 정도 역할을 하는 중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여전히 신분 간의 차별이 존재했고요. 지금 우리는 신분의 차별이 없죠.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는 절대로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뭐 귀족, 봉건 영주들에게만 있었다. 자, 그러니까 절대 왕정은 중세의 잔재가 남은 과도기적인 단계다.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국제사회를 설명할 때는 이쪽의 절대군주와 그러니까 쉽게 해서 프랑스 쪽의 절대군주와 영국의 절대군주 사이에 어떤 협상도 있고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런 관계들이 서서히 등장을 한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보다 더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상주의 시대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죠. 근데 자본주의는 자본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어떤 주의예요. 자, 그러니 유럽 각국이 이제 다른 국가를 경쟁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등장한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자기보다 열악한 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 예를 들어 영국 같으면 인도 같은 곳이죠. 그렇죠? 자, 이런 데를 값싼 원료를 수탈할 수 있고 그 원료를 가져다가 영국의 공업지대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또 그 만들어진 제품을 또 인도에 와서 막 비싼 값으로 팔거든요. 자,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는 나라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할 거 없이 유럽 각국이 다른 국가를 경쟁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는 제국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국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당연히 제국주의는 자국이라는 건 자기 나라잖아요.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게로 확대하려는 정책. 뭐 쉽게 얘기해서 뭘까요? 영국, 프랑스 등이 뭐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을 식민지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뭘까요? 무력이나 전쟁을 통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영국만 그러면 괜찮아요. 프랑스도 해요, 네덜란드도 해요, 러시아도 해요. 뭐. 자, 이렇게 되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강대국들 사이에. 근데 이걸 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국제적인 협의체가 없는 상태에서 큰 전쟁이 하나 터집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고요. 아, 우리가 그런 멍청한 짓을 좀 했구나.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제연맹이 탄생한다. 그쵸? 이거 우리 다 공부했던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해서 또 국제연맹을 했어요. 그리고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한 게 미국이었는데 의회 반대로 불참해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먼저 설레발은 쳤는데 정작 설레발 치고 막 이 국제연맹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은 결과적으로는 불참을 해요. 그러니까 김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형식적인 기구화 될 뿐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분쟁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낯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약속하기가 힘들어.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 우리 살기도 바빠. 나부터 살자. 이게 바로 뭐냐면 1929년의 대공황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쵸? 요 꼬맹이가 뭐라고 피켓을 들고 있어요? Why can't you give my dad a job? 왜 우리 아빠한테 일자리를 안 주는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대공황은 말 그대로 경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쵸, 예,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정말 그냥 10년 가까이 굉장히 사는 것이 어려웠던. 이게 바로 이제 예,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죠. 좋든 나쁘든. 자, 그러니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를 하나요? 공조라는 말은 서로 도운다는 소리인데요. 상실하죠. 다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요. 이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다시 발생하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예요? 예, 독일의 히틀러 나치즘이 나오고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등장으로 결국 자기들이 살기 위한 길을 찾는다는 것이 예전에 버릇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범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미국이 불참해서도 안 되겠고 특히 국제연맹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국제사회 공조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할 거다고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누군가 어기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징벌권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 국제연맹의 실패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권한이 뭘까요? 예, 말 안 들으면은 혼날 수도 있어. 국제사회가 너를 혼내줄 거야. 예, 그래서 징벌권을 갖는 국제기구의 필요성.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국제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을 들어보라 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연맹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연합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등장했을 국제조직이었고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국제연맹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국제연합이 있고 국제연합이 갖는 여러 가지 약점 같은 것들도 우리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함과 더불어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그래도 만들어진 국제연합을 보다 더 잘 돌아가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혜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살고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